예, 지금부터 2025학년도 물리학 논술 출제 유의사항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유의사항 안내를 맡은 믿음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동헌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안내드릴 사항 네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물리학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및 성취 기준 해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리학 1과 2의 단원별 학습 내용의 차이점을 좀 안내 드리고요. 세 번째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네 번째 예시답안 작성 시에 조금 유의하셨으면 하는 사항. 이렇게 네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물리학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보면은요. 이렇게 크게 물리학 원투 모두 역학, 전자기학, 그다음에 파동, 그리고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서 내용 자체는 거의 유사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성취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요 해설과 성취 기준은 성취 기준에서 조금 부족한 내용들을 요 성취 기준 해설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마 입학처에서 논술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교수님들께 이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왔지만 결국 나중에 이 성취 기준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량적으로 할 수 있다.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정량적이라는 말과 정성적이라는 말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정량적이라는 것은 공식 등을 활용해서 제시된 조건에 맞는 특정한 물리량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뉴턴의 힘을 가해서 2m 움직였을 때 속력이 얼마인지를 1의 에너지 정리로 구해보아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정량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성적이라는 것은 뭐 공식을 이용하더라도 그냥 크기를 비교하거나 예를 들면 뭐 전반사가 일어날지 같은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량적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출제를 하실 때 딱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문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세 번째에 있는 보통 저도 그렇지만 물리학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 과정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다루기를 많이 원하셔서 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파동의 전반사를 이용한 광통신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취 기준에 보면 파동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하여 광통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스네어 법칙 또는 굴절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한번 보시면 2021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보시면 지금 스네일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굴절률을 비교한다든가 혹은 임계각보다 크냐 작으냐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그 옆에 있는 6월 모평의 경우도 마찬가지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뭐 굴절률이 어떠느냐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정성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스네일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구하는 것, 뭐 예를 들면 굴절률의 크기를 직접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히 이걸 골랐던 이유가 예전에 타 대학에서 이제 이 스네일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셔서 굉장히 많은 시간 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특별 내용을 조금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2023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사인 I, 사인 R 해서 사인 굴절각에 대한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근데 지금 디귿에 보면 그 0점 사인 입사각이 0.75일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0.75 전에 어, 사인 굴절각의 값이 이미 1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 이 굴절 법칙을 쓰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굴절 법칙을 사용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물리학 1과 2의 단원별 학습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역학이 있는데요. 사실 역학 부분은 다 정량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출제하실 때 크게 고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물리학 1은 1차원 직사원 운동을 다루는 데 비해서 물리학 2는 2차원 평면 운동을 정량적으로 다룹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물리학 원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들어있지만, 내용 책에 들어있지만, 물리학 2의 경우는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2차원 충돌은 출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이나 이런 것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성력은 물리학 2에서 정량적으로 다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의 합성과 역학적 평형을 이용해서 만든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실피에 작용하는 중력 중에 수직한 성분만이 회전력으로 작용한다, 돌림힘으로 작용한다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예로 나와 있어서요. 이 부분은 출제하실 때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연력학 부분을 보면요. 연력학은 일단은 모두 단원자 분자 이상기침만을 다루고요. 물리학 원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정합변화, 정적변화, 등온변화, 단열변화 이렇게 다 다루는데 열량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크기를 직접 물어보기도 하지만 압력이나 온도 등은 그냥 비교하는 정도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요. 물리학 2에서는 연력학 제일 법칙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열의 일당량에 주목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루더라도 정합 변화에서 그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서 1의 양을 구하는 이런 형태로 출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열 효율의 경우는 주로 물리학 1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전자기학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 자기 부분에서 물리학 1이나 물리학 2 모두 고정된 점전화 사이의 전기력을 정량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전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모두 정량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전류에 의한 자기력을 이용한 경우 자기력의 크기를 구하지는 않고요. 자기력을 이용한 예들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유도는 물리학 1, 2에서 모두 뭐 정성적, 정량적으로 다 다루긴 하는데요. 물리학 1은 주로 정성적인 문제, 물리학 2에서는 정량적인 문제도 다루기 때문에 저희 경희대학교는 물리학 1과 2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량적으로 다루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유도 예시로 물리학 2에서 보시면 지금 예, 수능 문제처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파동에서 물리학 원은 전파 속력 같은 경우는 파장과 주기 이걸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구하는 데 비해서 굴절이나 간섭무늬의 변화 같은 경우는 정성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셨던 이제 굴절 법칙을 이용해서 굴절률을 직접 계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다루지 않는다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물리학 2에서는 간섭 무늬의 변화로 빛의 파장을 정량적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자, 요 물리학 2에서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델타 X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직접 구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다루지만 음원이 움직이는 경우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파원의 속도에 따라 파장의 달라짐을 이해하고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량적으로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음원이 움직이는 경우만을 다룬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파의 수신에서 이건 진동수에 따른 전자기파의 수신은 정성적으로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교류 회로에서의 전자기파의 발생 및 안테나를 통한 수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되어 있는 성취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딸린 성취 기준 해설을 보시면 정성적으로 다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실제 출제되는 문제의 경우는 축전기와 코일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공명 진동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근데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공명진동소를 직접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지만 이 공식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물리 쪽에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인데요. 자, 이쪽은 광전 효과와 그다음에 물질파를 정량적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잘 출제되지도 않고요. 정성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광전 효과 같은 경우는 물리 2에서 정량적으로 문제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어, 1과 2 이렇게 고민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질파 파장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원에서 광전과와 함께 정량적으로 다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물리학 원에서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지금 그래프를 주고서 지금 물집합 파장, 디귿에 보시면 물집합 파장의 최소값은 Q에서가 P에서의 3배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전 요과와 관련 짓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물리학 2 문제인데요. 광전 요과의 경우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정량적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수님들께서 계산 과정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많이 출제를 정량적인 걸 출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 실제 이 논술 검토할 때 아마 교수님들과 검토위원들 교사 사이에 좀 많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2018학년도, 2018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학년도 수능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 교수님께서 헷갈리시면 그 수능 문제나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교육과정에 충족되는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런 추세로 나오는데요. 마찰 구간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마찰 구간이 나오긴 하지만 물리학 1과 2에서는 마찰력을 다루지 않고요. 특히 마찰 계수와 수직 항력을 이용해서 마찰력을 직접 구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위배됩니다. 단지 여기서는 에너지의 손실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찰력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실제 교과서에 있는 힘의 분해 과정인데요. 빗면에서 수직 항력을 mg 코사인 세타라는 값으로 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실 수업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수직 항력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 수직 항력이라는 용어가 교육과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살펴보시면 수직항력이란 말이 아니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빗면이 물체에게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직항력이라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이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교과서에 있습니다. 보시면 그 일반적인 관계식해서 음원과 그다음에 관찰자가 모두 움직이는 경우를 일반식으로 나타낸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플러 효과는 파원이 움직이는 경우만 다룬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에 있는 그 제시문인데요. 지금 하이원스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이원스 원리는 이 교과서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른 교과서에서는 하이원스 원리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이원스 원리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제시문을 사용하실 때도 어, 이런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예시답안 작성 시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전에 다른 대학에서 이제 그 그때는 2009, 그러니까 그 개정교육과정일 때였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이었을 때였는데 그때 물리학 1이나 2에 다 만유인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만유인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는 다루지 않는 그때였는데 문제를 만유인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를 다루는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해설, 그 예시답안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실 때 만유인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예시 답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 지적을 당해서 그때 수정을 했던 기억이 나서 예시 답안을 작성하실 때도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사실 그 경희대학교 요번에 모의 논술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뭐 그림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요. 제가 이 문제를 보고서 이제 교수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보면 그 탄성 계수 정도만 주고 물체의 질량이나 중력과 속도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객관식으로 특히 수능이나 이런 데서 객관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 만유인력 상수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나 혹은 질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해주는데 이제 없었기 때문에 요 부분 요걸 좀 넣어주신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답변이 어, 학생들이 식을 만들어가면서 실제 물리량들을 표현하면서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뭐 그건 평가 요소로서 쓰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다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시면 채점 기준에는 이제 그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평가 요소로서 학생들이 물리량들을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평가하겠다고 했다면 이 채점 기준에 그러한 역량이 있는가를 배점을 통해서 채점 기준을 밝혀 두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예시 답안을 작성하시거나 채점 기준을 제시하실 때 이런 부분들 평가하고자 한 게 있으면 반드시 넣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문제 역시 이번에 그 경희대 모의 논술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에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했는데 저는 요걸 그냥 I0라는 값을 유지를 하려면 그 그림 4에서 A 스피커와 B에서 나온 스피커가 2분의 I, 2분의 I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I0라는 값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냥 수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했었는데요. 실제 학생들의 답변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다양한 답변이 나왔을 때 그 답변들을 어떻게 그 채점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대비도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 그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뭐 교육과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에서 봤던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 잘 좀 기억해 두셨다가 출제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유의사항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